2025년 세계의 무기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길어지자 유럽은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는 중국산 무기의 불신을 드러냈고 심지어 나토 내부마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15세기 조선시대 이미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던 나라였다는 사실. 지금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 길을 걸어온 건가? 저는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영국 왕립방산연구소에서 중동과 아시아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방산 전시회는 제 업무의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였죠. 제 관심은 미국의 차세대 다연장 플랫폼, 이스라엘의 신형, 타미르 요격 시스템 같은 전통 강국의 무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오후 2시 45분. 방산전 전시장 한복판에서 뜻밖의 무기 시연 영상이 터졌습니다. 천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무심코 커피를 마시던 미국인 군사 참모들이 고개를 돌렸고 이스라엘군 출신 전략자문관은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 장면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32발, 3초 간격, 정밀한 포물선, 그리고 30km 밖 표적이 정확히 분해되는 장면. 화면엔 열화상 분석 그래픽까지 떠 있었고 오차 범위는 불과 2-3m, 전탄명 중. 전시 자료를 받아서 열람해봤습니다. 사거리 80에서 290km, 자동 재장전 시스템, 원격 통합 사격 지휘 체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자체 개발 비율 95% 이상이라는 설명. 제가 아는 한국은 전략 무기를 조립하던 나라였고 공군력과 사이버 방어의 강점을 보였지만 전술 로켓 시스템에선 중간자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 UAE, 사우디까지. 유럽과 중동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몰랐다는 것도 좀 창피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천무 관련 자료를 모조리 다운받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양 비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죠. 탄두 설계가 모듈식으로 조립되며 발사대가 대포형이 아니라 지능형 회전식 플랫폼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누가 이 구조를 설계한 거지? 이런 개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 세계 논문과 데이터, 심지어 미 국방부의 비공개 자료에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20년 전만 해도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사가고 있었죠. 이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전환이 가능했을까? 다음 날 아침 호텔방 커튼을 열고 예루살렘의 햇살을 마주하며 밤새 천무 관련 문서를 인쇄하던 프린터를 껐어요. 출력된 도면, 사양표, 해석 파일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천무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우선 구조.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탄약 운반 차량, 재장전 모듈, 발사 플랫폼, 지휘 차량,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완비된 하나의 독립된 전술 단위였죠. 이건 하이마스보다 더 조직적인 구조였고 이스라엘의 라크비보다 훨씬 가볍고 기동성도 높았어요. 무게 대비 사거리 효율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80km부터 290km까지 커버 가능하고 포대 간 연동 통제 시스템도 확보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미국 무기의 절반, 이스라엘 무기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정말 놀라운 건 양산 방식이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복잡한 방산업 구조를 갖추지 않고도 한국은 자국 내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추진체, 탄두, 신관, 방열 시스템까지 90% 이상을 국내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국방 산업 기반을 갖췄다는 걸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독일에서 자주포를 사오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기 기술자이기 전에 분석가입니다. 분석가는 패턴을 보며 예측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무기는 패턴이 아니라 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무의 모듈 구조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검토했어요. 그런데 도면 사이사이에 정말 낯익은 느낌이 드는 배치가 있었습니다. 지휘소의 위치, 탄약 차량의 이동 동선, 발사 대기 포대의 각도 조정 방식, 그리고 이 설계가 서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충격이었어요. 영국, 미국,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들고 나서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마치 전략을 먼저 만든 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무기를 제작한 듯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무기의 컨셉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과 사상이 이 설계에 담겨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서울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국방산청에 공식적인 기술자 인터뷰 요청을 넣었고 며칠 후 한국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천무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천궁2였어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체계. 사거리 150km, 고도 20km에서 요격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의 유도 무기였죠. 특이한 건 천궁2가 한국 자체의 위협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항공기, 러시아의 순항무기까지. 그 다음은 KF-21.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선진국 중에서도 정말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수십 년간 공동 개발에도 실패했던 기술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프로젝트 불화 속에서도 전투기의 시제기를 띄워버렸습니다. 영상 속 KF-21은 외관은 유럽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해 보였지만 디테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산 카피 기체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스텔스, 기동성, 미사일 통합 능력까지 매우 정밀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서양 방산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예산과 기술을 먼저 고민하고 위협을 거기에 맞추는 시기예요. 하지만 한국은 위협을 먼저 정의하고 그걸 이기기 위해 기술을 조율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무기 사이의 연결 구조도 이례적이었어요. 천무의 로켓 기술이 천궁의 유도 체계와 통신되고 그 둘의 지휘 통제는 KF-21의 데이터 링크와 연동돼 있었습니다. 즉, 각각의 무기가 하나의 무기 체계로 통합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믿기 어려울 만큼 맑았어요. 3월 초, 찬 공기 속에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눈앞엔 끝없이 뻗은 활주로와 고요한 평지가 펼쳐졌어요. 공항 고속도로를 타자 곧 정돈된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어딘가 인위적인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방산청이 위치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긴장이 됐어요. 방위산업청 같은 국가 핵심 기관에서 외국인을 맞이해줄지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한국 측 기술전략실에서 정식 인터뷰와 안내를 허락해줬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내부 자료는 볼 수 없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건 제가 진짜로 원하던 대화의 기회였으니까요. 청사 입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한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회의실에선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국인 기술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처드 헤인즈 박사님 맞으시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테이블 위엔 이미 천무와 천궁, KF-21 관련 브리핑 파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무기, 혹시 미국의 하이마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기술자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그렇다고 하이마스를 흉내낸 게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한 것에 가깝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정의했다는 표현은 기술자들이 쉽게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한국식으로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잠시 정적을 두고 노트북 화면을 넘기더니 한 장의 슬라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묻자 그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쯤이죠. 한국은 화약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신기전이라고 부르는데 로켓 화살을 동시에 수십 발 발사할 수 있었어요. 발사되는 회전식이라 사격각도 조절도 가능했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그 시기엔 화약을 의식용 폭죽 정도로만 썼습니다. 근데 조선은 그걸 전술무기로 체계화했죠. 그는 노트북을 돌려 신기전의 복원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수십 개의 화살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쳤고 그 궤적은 마치 인공위성처럼 정렬돼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구조에 놀랐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15세기 무기라는 게 믿기십니까? 저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어요. 그 시대 조선은 전쟁이 잦았고 국경선 바깥에서도 해적과 유목민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기전은 성벽 밖에서 먼저 적을 제압해서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지금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방식도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순간 제가 천무에서 느꼈던 낯선 설계감. 무기 자체가 스스로 사고하는 것 같은 구조, 단순한 파괴를 넘은 전략적 유연성.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무기를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 나라의 기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기 기술에 깃든 민족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현대화해서 체계로 승화시킨 결과물.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순간 제 손은 아까 그 신기전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에 검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동양에는 없었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하지만 방금 본 건 분명히 다연발 구조에 탄두를 실은 로켓 화살이었고 게다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신기전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연구소, 무기보건기관, 박물관 사이트를 닥치는 대로 뒤졌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정보가 없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한국의 한 박물관에서 출간한 연구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보내려 했지만 안에 실린 사파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어요. 세 종류의 화살 그림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길이, 화약량, 날개 구조, 사거리가 전부 달랐어요. 그 밑에는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었죠. 소형, 중형, 대형. 게다가 발사대 구조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전날 천무에서 본 발사 시스템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전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완전한 무기 체계였어요. 화약을 추진력으로 삼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발을 날릴 수 있는 구조. 보고서에는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성벽 바깥으로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선제 사격을 가하기 위한 방어용 기술이었다. 그 설명을 읽는 순간 천무의 구조가 다시 떠올랐어요. 표적거리마다 다른 로켓을 장착하고 탄두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원격으로 조종되는 전술 장비. 지금껏 저는 한국이 갑자기 방위산업 강국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무기를 앞서서 설계하던 나라였던 겁니다. 신기전은 세상이 상상도 못하던 방식으로 미래 전장을 먼저 그려낸 시대를 앞선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리고 지금의 천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밀하게 날아가고 동시에 수십 발을 발사하며 지휘 시스템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그 무기. 겉으로는 현대 기술 같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오래된 원칙이 숨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기술을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고 어떤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치됐는지를 알아야 진짜 한국 무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죠. 그래서 신기전 복원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가 있다는 박물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군사기술박물관.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달리니 해발 수백 미터의 산성과 그 아래 넓은 전시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성곽은 실제로 조선시대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 했고
지금은 일부 구간이 복원되어 그 시대의 전술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교육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신기전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제게 보여준 첫 자료는 다름 아닌 조선의 성곽 배치도였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은 전부 신기전 발사 지점이었고 그 방향은 계곡, 협곡, 좁은 진입로 등 적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성 자체가 무기의 일부였습니다. 발사대는 산성의 구조에 맞춰 설치됐고 화살의 사거리와 날아가는 각도까지 미리 계산됐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천무의 운용 구조와 겹쳐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600년 전에 이미 전장을 디자인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 입에서 무심결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복원된 신기전이 한꺼번에 수십 발을 발사하는 장면이었고 그 불길과 굉음은 짧은 영상 속에서도 압도적이었죠. 이 소리에 놀라 말에서 떨어지고 공중에 날아오르는 불화살을 보고 진영이 붕괴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산성 꼭대기에서 내려오던 길, 저는 오래된 전투 지도와 현대 무기 매뉴얼이 한데 겹쳐 보였어요. 무기의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속을 이루는 사고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돼 있었죠. 며칠 후 다시 방산청 기술자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질문부터 꺼냈어요. 혹시 지금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이 무기가 전투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어떻게 작동할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합니다. 무기의 시작점이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기술이라는 발상. 천무의 운용 설계도 그렇습니다. 이 무기는 전선에 단독 배치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주포, 전투기,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동돼 움직이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단 하나의 로켓이 적진을 향해 날아갈 때에도 그 배후에는 수십 개의 정보, 수백 명의 인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기 하나가 혼자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이 구조야말로 공격보다 생존을 우선시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천무를 설계한 인물들이 모두 전투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 포병, 병참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이들이 어떤 무기라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서양에서 무기는 누가 만들었지? 전문가, 과학자, 엔지니어. 전쟁은 군인이 했고 무기는 기술자가 설계했죠. 그 둘 사이엔 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현장에서 싸운 이들이 무기를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언가를 위해 최선의 기술을 택하는 것. 그게 한국 무기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는 살아있는 전략이고 기술 속에 숨겨진 사명감이었습니다. 감동은 컸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의 한국 무기는 어디까지 그 철학을 계승하고 있을까? 그래서 전 천무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천궁이라는 요격 체계였어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정확히 파괴하는 이 무기는 단지 속도나 명중률 문제가 아니었죠.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의 핵심이 예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적이 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능력.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전술화된 기술이었어요. 또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설계 과정에서조차 단순히 빠르고 강한 항공기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곧 우리만의 방어 철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산업체 기술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부터예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을 기술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술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 먼저 따라붙었고 그 질문은 기업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 방식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의 체계화 문화였죠. 모든 무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더군요. 포병이든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하나의 맥락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 이건 마치 무기라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몸처럼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공동체 생존 전략에 있었고 그 전략은 늘 기술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로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을 체계화한 사회, 바로 그게 한국이었죠. 분명 무기 보고 온 건 맞는데 돌아와 생각해보면 자꾸 떠오르는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줄을 지키던 사람들, 훈련처럼 움직이던 시민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정신이 먼저 있어야 그 도구가 방향을 갖죠. 그 말을 서울 방산청에서 들은 이후 저는 계속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늘 무언가를 잃은 뒤에 다시 세우는 나라였어요. 침략당한 수도, 불타버린 궁궐, 사라졌던 언어.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나라는 과거를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더군요.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전체가 훈련된 조직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도 본능적으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무기가 없더라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도서관에서 한 문서를 읽게 됐어요. 1950년대 전후 복구 당시 국가가 전투기를 만들지도 못하던 시절. 그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수입할 돈도 없었지만 마을마다 무너진 다리부터 다시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대요. 전쟁 피해 복구가 아니라 정신 복구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국가보다도 문명의 문제라고. 서구 사회에선 무기를 갖고 있으면 강한 나라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무기를 갖기 전에 이미 싸울 수 있는 정신부터 갖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등산을 가도 그랬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저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였고 전혀 낯선 사람들끼리도 갑자기 서로 도와주고 줄을 만들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죠. 그건 책으로 배운 어떤 전략서보다 더 설득력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라는 문명 전체가 전략화된 사회였고 그런 나라가 만든 기술은 단지 기술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는지. 처음엔 기술력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도 처음부터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든 건 아니었겠죠.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였죠. 어느 날 문득 떠올랐어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가 철저할까?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토록 많은 대비를 해두었을까?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신기전도 그랬고 천무도 마찬가지였죠. 중요한 건 화살이 몇 발 날아가느냐가 아니었어요. 그걸 왜 만들었는가였죠. 기술은 세계 어디든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에 담긴 철학과 정서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국의 무기는 기능 이전에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의 깊이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찾아요. 설계를 알려달라고 하고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배워야 할 건 매뉴얼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전 국민이 생존을 공유하고 있는 그 기억, 그게 한국의 억제력이자 무기였어요. 싸울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가 몸에 밴 사회. 그게 진짜 전략이고 그게 지금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유죠. 신기전은 왜 싸우는가? 라는 질문이 담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천무는 그 연장선이었고요. 정밀 유도, 기동력, 다연발.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이지만 그 안에는 신기전이 담고 있던 고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지금 세계는 그 철학을 복제할 수 없어 안달이 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따라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산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다국적 협력 무기체계의 전략적 이점이었죠. 그날 회의의 절반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료 화면엔 K무기들이 줄줄이 떴고 각국 고위 관계자들은 기술보다 가격보다 납기 속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15세기에
이미 무기의 철학을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이어서 조선의 신기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화살을 많이 쏜 게 아니라 어디에, 왜, 누구를 위해 쏘았는가가 핵심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 천무와 같은 현대 체계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한 프랑스 장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유라니 무기를 생각으로 만든다고요? 그 물음엔 저도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곧 진지하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문제로 접근합니다. 기술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영국 국방부의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일종의 집단 기억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 기억이 사회를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기술보다 더 빠르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몇몇 관계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중 독일의 한 국방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한국을 지나치게 산업적 관점에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말이 큰 충격을 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스스로 크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유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기 때문이겠죠.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였고 국방이란 곧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었겠죠. 그 철학이 단절 없이 현대 무기 기술 안에 녹아있는 걸 제가 목격한 겁니다. 신기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화살을 얼마나 멀리 날리느냐보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 날리느냐가 더 중요했겠죠. 그들은 수십 년을 앞선 기술력을 가진 게 아니라 수백 년을 쌓아온 철학을 기술로 표현해낸 것 뿐이었어요. 신기전에서 천무까지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단절을 느끼지 못했어요. 말과 형식, 금속과 회로는 달라졌지만 그 근본엔 언제나 국민을 위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으로 스스로를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해도 됩니까? 글자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 맞고 죽기까지 한 민족. 그런데 그 글자를 국경일로 기념하고 제국에 맞서 지켜냈고 AI도 놀라게 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빌려다 썼습니다. 그걸 보고 이탈리아 학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마르첼리니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글로벌 문자 보존 연구소에서 6년째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소멸 위기 문자 복원 프로젝트 팀장이었는데 2024년 3월 제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보고서를 하나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디지털 문명에서 문자의 생존 조건, 한글은 왜 예외인가? 솔직히 처음엔 웃었어요. 문자 생존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문자는 통계를 뒤엎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7천여 개 언어 중에서 디지털 전환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는 10개도 안 됩니다. 그중 9개는 라틴계, 하나는 한글이었어요. 그게 저를 멈춰 세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문해율 최상위에 있으면서 디지털 문해력도 2위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통 문자 대부분이 특히 비라틴계 문자들이 디지털 전환기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이 나라는 문자 하나로 이렇게 버텼을까? 처음엔 시스템일 거라고 생각했죠. 정부 주도든 기술 투자든 뭔가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 순간부터 제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출국 전 한글의 기본 구조부터 학습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더군요. 이미 그 시점에서 의아했습니다. 지금의 표음 문자들은 대부분 수백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한글은 처음부터 완성된 체계로 나타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처에 있는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니 영어와 한글이 함께 표기된 곳이 많았지만 두 문자의 시각적 무게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등지에서는 로마자와 자국 문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명확하게 한글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정리하다가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의 메시지를 보며 그거 맞춤법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10대 아이들이 맞춤법을 자발적으로 교정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상 같았어요. 다음 날 서울 강북구의 한 문해교육교실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글자 하나가 사람을 울릴 수 있다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한글은 단 24자로 1만 단어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음소 조합 문자이고 유니코드에서 가는 기억 플러스 R로 분해 저장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음성인식, 검색 자동 완성, AI 학습 정확도에서 한글이 전 세계 최적화 문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만나 이 주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글이 AI 시대에 강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구조 자체가 정보 처리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는 한글의 놀라운 구조적 특성을 제게 설명해줬어요. 첫째, 한글은 철저히 발음 중심의 문자입니다. 영어처럼 노와 나우가 다르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적고 적힌 대로 읽습니다. 이건 음성인식 AI에게 천국과도 같은 구조죠. 둘째,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한 글자 안에서 조합됩니다. 이건 텍스트 압축률을 높이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셋째, 한글은 기본 형태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 단어를 만듭니다. 이건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완벽한 구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우연의 기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유네스코 내부 연구진은 종종 농담처럼 말한다고 들었어요. 한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든 줄 알았다고요. 그만큼 구조가 완벽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술자의 시선이었거든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자의 탄생이었어요. 서울 세종로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을 때 진짜로 그 기록을 봤어요. 세종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1443년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3년 뒤인 1446년 백성들을 위해 반포했다는 기록이요. 그 근거 문장도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이를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니 새로 28자를 만들어 쉽게 익히도록 하노라. 이 한 문장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이 대부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성을 쌓고 전쟁을 일으키던 시기에 이 동양의 군주는 소외된 평민들이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창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생각을 쓸 수 없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글로 남을 수 있다고 왕이 직접 보장해 준 거예요. 세종대왕은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백성을 가르치려 든 게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도록 구조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유형의 지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군주 중 누구도 백성의 문해를 위해 글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부터 달랐다는 증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걸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일부 양반 지식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지식은 권력의 독점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문자를 만들었고 그걸 막으려는 상류층을 무시하고 직접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창제 원리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구조를 보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조합해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기본 철학입니다. 음성학과 철학, 우주관까지 들어간 문자라니. 박물관을 나서며 벽에 걸린 세종대왕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묘하게 미소 짓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가 만든 글자가 600년 뒤에 이방인 하나를 이렇게 전율하게 만들 줄은. 한글은 문자이기 전에 선언입니다. 말하는 자는 써야 하고 쓰는 자는 자유롭다.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그 다음이었죠. 한 나라의 문자를 없애려 한 제국의 시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민중의 전쟁.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의 보존이었고 기억의 사수였죠. 한국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병합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말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부정했고 언어를 통제했고 결국 한글 교육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938년 조선 총독부는 모든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일본어만 가르쳤죠. 신문사, 출판사, 서점도 통제했고 한글로 된 책과 교재는 압수됐고 심지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건 문자의 속어였고 존재의 지우개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학자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만난 역사학자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줬습니다. 1942년 일본 경찰은 조선어학회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몰래 한글 사전을 집필하고 있었고 당시 일제는 이걸 불운문건 제작으로 간주했죠. 33명이 체포됐고 고문 끝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방 후 그들은 감춰둔 원고를 다시 꺼내서 사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학자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시골 교사들, 심지어 여성들까지 비밀리에 야학을 운영하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시청각 교실이 아니라 산속 움막, 지하 방공호 같은 곳에서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한글은 총도 없고 칼도 없었지만 제국에 맞서 싸운 문자의 무기였어요. 역사학자는 먹먹한 눈으로 말했어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우리 민족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었습니다. 문자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으면 정체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한글부터 없애려 했어요. 저는 유럽 문자의 역사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가 망하자 지배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한자는 문화권 밖에선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제국이 들어왔을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걸 버틴 건 국가가 아니었고 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서서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한때 금지당했고 감시받았고 고문당한 기록이었구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써낸 민족이라니. 훈민정음을 만든 건 세종이었지만 지켜낸 건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문해율이 22%였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저조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문자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무기보다 식량이 더 시급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글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붙들었죠.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글을 되찾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한국의 성인 문해율은 약 22%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 99% 이상으로 진입했어요. 그건 국가주도 교육 시스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거기엔 정말 상상도 못할 국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향토사학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54년 겨울, 땔감 대신 장작을 아끼기 위해 비닐 조각 위에 손가락으로 가나다를 쓰며 공부한 농부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 추위 속에서도 글을 배워야 했을까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글을 그렇게 외워야 했을까요? 사학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당시 문맹이라는 건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글을 모르면 계약서에 속고 관공서에서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해는 기술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 전국에 수천 개의 야학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한국교육청 기록보관소에 보면 1950년에서 80년대 야학 운영 기록이 빼곡히 남아있어요. 지붕도 없는 움막, 천막 교실, 심지어 소먹이 창고에서까지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칠판이 없으면 땅바닥에 글자를 그렸고 종이가 없으면 나뭇가지에 파서 외웠다고 하더군요. 문자를 잃으면 자신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해교육관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웃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엔 이름 석자도 못 썼는데 이젠 손주 생일 카드도 써요. 한글이 날 사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한글이 교육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사실이요. 이건 다른 나라의 문해,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몽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역동성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현상이었죠. 한국은 전후 원조국이었고 사회 인프라보다 군사와 생존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이 스스로 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문자 있는 나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게 문해율이 회복된 나라를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농촌 지역이나 노년층을 위한 문해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늦깎이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서 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켜보게 됐어요. 거기선 초등학생 손자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바른 맞춤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장면이 진짜 교육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문자 앞에 세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못 읽는 게 뭐 대수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글자 하나쯤은 꼭 읽게 하자고 나섰습니다. 이건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고 국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는 많지만 글을 먼저 가르친 사회는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점토판이 잠들어 있는 이라크 박물관부터 마야 문명이 남긴 상형 문자가 숨쉬는 과테말라 정글까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문자 탄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 이 나라에서는 글자를 위해 하루를 법적으로 비워둡니다. 공휴일이자 기념일, 단지 국가가 만들어준 날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낸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문자도 기념한다고. 그것도 공휴일로.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날은 글자가 아니라 기억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요.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어 연구회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려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비공식 기념일을 정한 게 시작이었어요. 일제의 눈을 피해 몰래 치러졌던 그 첫 기념식은 백범 김구 선생도 참석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해방 이후 1949년 드디어 한글날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라를 되찾자마자 제일 먼저 기념한 것이 문자였다는 사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1991년 경제 성장 논리를 이유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자들, 교사들, 일반 시민들까지 글자를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곧 정체성을 잃는다는 주장과 함께 수천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다시 국회로, 언론으로, 거리로 이어졌어요. 결국 2013년 한글날은 공식 공휴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국어로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념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실제로 바꿔내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이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닌 자기 정의였던 거죠. 지금의 한글날은 정말 축제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캘리그래피 대회, 어린이 퀴즈쇼, 시민, 필사운동 등 수십 개의 문화 행사가 열리고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네까지 온 세대가 글자를 찬양하는 장면은 처음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글날 행사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축제가 단순한 민족 자긍심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세종대왕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우리는 이 글자로 살아남았다는 집단 기억의 축제였어요. 일제의 탄압, 전쟁의 폐허,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낸 모든 사람에 대한 경의를 담은 날이었죠. 2024년 한글날,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초청돼 외국인이 본 한글이라는 짧은 강연을 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제게 쪽지를 줬습니다. 색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한 문장이었죠.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원래 이 글자를 썼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함께 지켜왔다. 이게 바로 한글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과거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현재의 사용자를 스스로 칭찬하는 날이었어요. 이 문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세종대왕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글자를 아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문자를 이렇게 가슴 깊이 품은 민족은 본 적이 없었어요. 문자에 하루를 내어주는 민족. 그건 생산성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글이 된다는 걸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한글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제가 맡은 주제, 즉 한글의 디지털 생존력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의례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그 수준이 달랐습니다. 한글이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가장 먼저 진화한 문자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소의 김태윤 박사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글은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평균 7에서 12%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놀란 건 유니코드 체계였습니다. 한글은 단일 문자가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형 문자죠. 예를 들어 강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기어가 이응으로 분리된 코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구조냐고요? AI 입장에서는 발음 단위, 의미 단위, 입력 단위가 모두 정렬된 상태로 제공되는 셈이에요. 즉, 사람이 가르치기 전부터 알고리즘이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음성 인식 정확도도 충격적이었어요. 구글이나 애플 심지어 국내 포털 네이버까지 한국어의 음성 인식 성공률이 영어보다 높은 구간이 존재했거든요. 왜일까요? 발음과 표기가 거의 1대1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은 적지만 발음 예외가 넘쳐나고 한자는 모양과 소리가 무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씁니다. AI가 가장 사랑하는 구조죠. 서울 강남의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키보드를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혹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한글 자판의 특성이었습니다. 한글 자판은 모음과 자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조합되는 방식이었어요. 영어 타이핑에 익숙한 저도
10분 안에 기본적인 타이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이었어요. 입력 방식이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검색 자동 완성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어를 입력할 때 몇 자만 넣어도 정확히 예측이 되는데 그 이유는 조합 가능한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제한돼 있어서예요. 사용자 한 명이 검색한 단어와 다른 수천만 명의 검색 패턴이 정확하게 매핑되면서 AI는 점점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 오류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맞춤법 교정 기능도 영어보다 빠르게 실시간 보정이 되더군요. 이 구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언어적 알고리즘에 가까웠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문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21세기의 기계 학습에도 가장 잘 맞는 문자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한글은 처음부터 사용자의 입과 귀에 맞추기 위해 설계된 문자였어요. 그래서 기술이 따라온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느낀 건 제가 직접 체험한 에피소드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자사 AI 음성 비서에게 한국어 명령을 내리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AI가 명령을 오해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 발음까지 거의 정확히 인식했죠. 심지어 제가 세종대왕을 알려줘라고 했더니 AI는 즉시 훈민정음 창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한 군주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한글을 배우면서 그 철학까지 함께 흡수하고 있던 겁니다. 다른 나라의 AI는 사용자를 도우려고 진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AI는 한글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전환을 견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을 리드할 구조를 가진 문자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는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고려했다. 그래서 기계도 좋아한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위한 최고의 문자였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한글은 한국만을 위한 문자였을까? 그러던 중 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찌아찌아족의 한글 채택 사례. 정확히는 2009년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출했다고요? 그것도 아시아 밖으로. 바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 다시 비행기로 술라웨시 섬으로. 거기서 14시간을 더 이동한 끝에 드디어 바우바우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지 학교 교실에서 한글로 쓰인 교재와 표지판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쓰고 있었어요. 다가 아니라 찌아찌아족 고유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한글이 국경을 넘은 게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불려간 거였죠. 현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을 쓰기로 하셨나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말엔 소리가 너무 많아서 기존 라틴 문자로는 표기가 안 됐어요. 근데 한글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 당시 말했죠.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적지 못하니. 500년 뒤 그 철학이 바다 건너 다른 민족의 말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연대이자 문자적 구조의 혁명이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몇 년 뒤 예산 문제와 행정 협조 부족으로 현지 정부의 공식 정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아찌아족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글 교재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그들에겐 언어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어요. 찌아찌아족 출신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자기 말을 쓸 방법이 없어 평생 서러워하셨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문자가 다른 언어를 품을 수 있다는 건 그 구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배제하지 않고 맞추려는 의지요. 한글은 원래부터 다른 민족을 동등하게 본 문자였습니다. 한글이 강한 이유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위에서 내려온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도 못 쓰는 백성에게 이제 너희도 쓸 수 있다고 손 내민 문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찌아찌아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남길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한글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민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이 문자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했다. 그래서 지금도 국경을 넘고 있다. 지금 저는 광화문 근처 작은 서점에 있습니다. 책장을 훑다가 한 노란 표지의 에세이를 발견했죠. 한글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저자는 70대 할머니였고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65세에 처음으로 이름을 썼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끝에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한글은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호이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관장님과의 인터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던 것 같아요. AI 학습률, 검색 정확도, 유니코드 호환성 같은 지표에만 집착했죠. 하지만 한글을 분석하고 만지고 직접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 제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 AI 번역과 음성 인식의 상용화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바로 이 글자였습니다. 한글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잇는 정신의 그릇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의 정신이 어디냐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땅바닥에 글을 새기던 어르신을, 글을 몰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아이들이 맞춤법을 SNS에서 지적하는 모습을요. 이건 진화가 아니라 지킴입니다. 자기의 언어를 자기 손으로 쓰고 싶다는 그 집요한 욕망이 600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낸 건 국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목숨 걸고 전후에는 배를 골아가며 지금은 AI 앞에서도 이 글자의 정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문자를 통해 자신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과거를 잊고 미래를 설계하더군요. 이 나라는 글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문자는 기술이 아니다. 그건 곧 민족이 끝까지 지켜낸 정신이며 한글은 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문자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